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개국기념 특강 신춘 2014 대한민국을 말하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카페 온에어가 국민TV 개국을 맞아 주간 특강을 마련합니다. 대한민국의 언론, 법조, 경제, 안보,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나서 2014년 대한민국의 현실과 미래를 짚어냅니다. 3월 24일 월요일 서화숙 한국일보 선임기자, 3월 25일 화요일 이정열 전 창원지법 부장판사, 3월 26일 수요일 선대인 경제연구소장, 3월 27일 목요일 김종대 디펜스 21 플러스 편집장,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말가활 발행인이 시대의 화두를 제시합니다. 3월 24일부터 28일까지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 37 국민카페 온에어의 조합원과 애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관을 기대합니다. (3월 27일) 목요일까지는 저녁 7시 반, (3월 28일) 금요일 홍세화 발행인 강연만 오후 5시에 시작됩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 우리 국민TV 조합원 여러분, 그리고 소중한 우리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목요일 4시 반 으라차차입니다. 네, 너무 열심히 들어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열심히 트위터나 페이스북으로도 알려주시고 또 우리 사연이 나올 때마다 그 사연의 애절한 주인공들과 단체들과 레미제라블들을 응원해주시는 우리 청취자들, 조합원들, 시민 여러분이 있어갖고 정말 힘이 납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전순옥 의원님이 스튜디오에 오셨습니다. 을들의 친구이자 소상인들의 영원한 벗으로 살고 계시는 전순옥 의원님하고 을들을 위한 정치, 또 통합신당이 또 을들을 위한 좋은 정당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하고 계실 텐데 그 이야기를 쭉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이 오셨기 때문에 전태일 열사 이야기도 좀 하겠죠. 여러분 끝까지 의원님과 저희 으라차차의 대화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시 전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회원이며 망원시장에서 우리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서정래입니다. 지난 2012년 우리 시장 근처에 홈플러스가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포함한 130여 명의 시장 상인들은 5번이나 영업을 중단하고 천막농성을 벌였습니다. 여기에 참여연대와 시민단체들이 힘을 보탰고 주민들도 서명으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 결과 작년 12월 31일 망원역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는 문을 닫았습니다. 전통시장과 함께 살기 위해 기업형 슈퍼마켓이 문을 닫은 첫 번째 사례입니다. 하지만 국회는 민생법안 처리를 미루고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데요. 그래서 항상 을들의 편에서 함께 싸우고 있는 참여연대가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 전국의 을들과 함께하는 참여연대 회원이 되어주십시오. 전화 02-723-5300을 통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전화 말씀 잘 들으셨죠? 예, 우리 스튜디오에, 여러분도 잘 아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당의 이름이 바뀌었죠. 민주당이, 의원님 확실히 바뀐 거 맞나요? 통합신당으로? 확실히. 아니, 통합신당이 아니죠. 아유. 새정치민주연합. 예, 죄송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저께 출범한 건가요? 완전히요? 어제 출범했습니다. 예,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의 비례대표 1번이신 전순옥 의원님 오셨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와. 안녕하세요. 예, 의원님 인사 좀 재밌게 편하게 하십시오. 예. 아, 네. 우리 안진걸 팀장님이 너무 재밌게 인사 말씀을 우리 애청자 여러분과 함께 잘하셔서 아주 그냥 맛있는 그런 뭔가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처음 만나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전선호 의원님께 궁금한 거 있거나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또 하실 말씀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의원님에게도 전달하고 또 새정치민주연합의 여러 의원님들에게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뭐 최근에 우리 청취자들이 가장 관심 있어하는 뉴스가 의원님 막 검색해보면 어버이연합 선생님들이 의원님을 건드렸다 해서 막 사람들 엄청 분노하고 그랬는데. 네, 그랬어요. 작년 여름이었죠, 우리. 네, 작년 여름. 아니, 서울광장에 천막 치고, 네. 이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불법 개입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농성도 하고,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돌리고 있는데, 어버이연합 할아버님, 할머님들이 오셔갖고, 우리 의원님을 이른바 린치를 가했단 말이죠. 네, 그랬습니다. 와, 그때 정말 저도 열받았고, 제가 달려가려고 그랬는데, 예. 이미 제가 하니까 어버이연합 선생들이 온데간데 없으시더라고요. 아, 그래갖고 저는 처음에 예. 쓰러져갖고, 예. 쓰러졌는데, 나 자신도 모르게 벌떡 일어난 거예요. 예. 너무 창피한 생각에. 예. 그래갖고 유인물을 한두 장 돌리다가, 갑자기 또 쓰러진 거죠, 내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 병원으로 쓸려갔고요. 예. 어쨌든 그분들이 벌금을 한 200만 원 정도 받았다고 예. 검찰에서 저에게 그러한 통지서를 예. 보냈더라고요. 그 결과를. 예. 그래서 그거를 한 2달 전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의원님뿐만 아니라 여러 많은 민주시민들이나 또는 진보적이거나 또는 개혁적이거나 또 열심히 사는 단체나 의원들한테 그분들이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이라든지 폭력을 행사하는데 사실 우리가 그 평화 같은 걸 평화학이나 공부해 보면 꼭 물리적 폭력 말고도 무슨 종북 세력이니 빨갱이니 이런 말도 어마어마한 폭력인데요. 그렇죠. 언어 그분들은 폭력. 너무 그걸 일상적으로 하세요. 언어 폭력이죠. 그게. 예, 그게 무서운 폭력으로 사회적으로 정리가 된다면서요. 아주 무서운 요즘에는. 폭력이죠. 예.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때리고 이런 것도 저기 했지만 그날 그분들이 폭력적으로 너무나 언어 폭력을 많이 해서 그 말을 내가 지금도 생각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자다가도 사실 벌떡 놀래기도 하고 치가 네. 떨리기도 하고 화도 나기도 하고 정말 말이라는 게 그렇게 차라리 주먹 한 대면 나으면 그만인데 그 말이란 그래서 그 말로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고요, 오랫동안.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뒤로 넘어지면서 예. 머리를 좀 많이 다쳐가지고 아주 머리가 왼쪽 머리가 띵하고 막 이런 게 상당히 오래. 병원에 입원도 하셨잖아요. 입원했죠, 한 일주일 동안. 그러니까 우리 참여연대 공동대표 중에 정현백 교수님, 성균관대 사학과 정현백 교수님 그런데 유럽에서는 언어폭력은 물리적 폭력보다 그 심각한 언어폭력인 경우는 훨씬 더 무겁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평생이 상처가 될 수도 있으니까 말 한마디가. 마음의 상처, 정신적인 상처. 사실 우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도 보면 옛날부터 동방예지국이니 그다음에 말 한마디면 천냥빛 갚는다 하면서 굉장히 말에 대해서 그 신중할 것을 당부했는 건 언제부턴가 이렇게 굉장히 특히 일부 조금 극우 성향의 세력일수록 일간 베스트라든 이런 굉장히 험악하게 말하고 함부로 말하는 문화가 생겼고 심지어 의원님들한테도 그렇게 그걸 가할 정도면 일반인들한테는 더 한다는 건데요. 더 할 수도 있겠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런 말로 해서 상대방을 그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언어적으로. 그리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놓고 폭력을 못 하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이제 우리가 지금도 많이 그런 거를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예. 이래저래 인터넷을 통해서나 SNS를 통해서 많은 이제 언어적인 폭력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스스로도 좀 많이 좀 경계를 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자하고 비판하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저 자신도 그럴 수도 있고 당에도 쌀 일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제발 좀 넘지 않아야 될 그런 언어 폭력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의원님께서 그때 안타깝게 쓰러지셔서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부터 했는데 우리 벌써 청취자님들께서 아싸님께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분이신 전선호 의원님 반갑습니다. 사진까지 벌써 올려주셨어요. 방금 사진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안경 꼈다님께서 린치를 기억이 나요. 오케이 마리님께서 으라차차 출첵합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깨방정님께서 의원님 환영합니다. 이거 벌써부터 의원님 팬들이 그냥 또는 꼭 팬은 아니어도 이렇게 항상 의원님 삶을 기억하고 우리 전태일 열사 때부터 또 의원님이
그 국회에 좋은 뜻으로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이제 국회 이야기로 바로 들어가죠. 그 네. 안타깝게 쓰러진 이야기는 또 나중에 한번 해보고. 최근에 의원님께서 낸 법 중에 가장 인기 있는 법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 네. 소상공인이란 말은 알겠는데 소공인은 네. 무엇일까요? 그렇죠. 한번 의원님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 말을 혹시 잘못 쓴 거 아니냐 하고 예, 저한테 아.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소상공인인데, 그러니까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입니다. 근데 소상공인이 있는데 거기에서 상인과 공인을 분리시키는 거. 예. 근데 그거를 저는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상인과 공인이 같이 공존하는 거고 실제로 상인들이 유통과 장사를 잘 하려고 하면은 공인들은 생산품을 잘 만들어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상인들이 유통을 잘 할 수 있는 건데 지금까지는 소상공인 법에서 중기청이나 또 여러 기관 부처에서 상인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과 예산과 또 법안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공인에 대해서는 전혀 지원책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 소상공인이라고 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이번에 도시형 소공인 지원법을 만들면서 예. 상인과 공인을 좀 분리시키자. 네네. 왜냐면은 상인과 공인은 지원이나 정책이나 모든 것이 다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예. 이 체계가 다르니까. 그래서 좀 공인을 지원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이번에 체계를 좀 갖춰야 되겠다. 정책적으로. 예. 그래서 바꾼 게 공인입니다. 근데 이제 공인인데 아주 큰 대공인들은 어차피 대기업들이니까. 그렇죠. 우리 소공인. 소공인. 조금 익숙지 않은데. 근데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면 이른바 저 성수동에서 구두 만드시는 그렇죠. 우리 소공인들. 그 다음에 옛날에 가내수공업. 그 다음에 또 우리 의원님 출신인 그렇죠. 마음의 고향이고 평화시장에서 일했던 모든 사람인데 옷 만드는 분들. 지금 이 소공인이라 하면은 60, 70년대에 우리가 산업화 과정에서 대형 생산 공장에서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일을 했던 노동자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 시스템이 다 무너지고 또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이 공장 노동자가 나와서 먹고 살기 위해서 조그맣게 혼자 빠친코처럼 2명, 3명, 많게는 5명 이렇게 조그만 공장들을 만들어서 하청을 받아서 납품하는 거죠. 그런 공장들이 쭉 수만 개가 있습니다. 그거는 의류만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는 모든 우리나라의 제조하는데. 저도 어머님, 아버님이 전남 하수에서 힘드셔가지고 경기도 안양에 이모들과 같이 10년 넘게 화장솔 브러쉬를 만드는 소공인을 하셨어요, 어머니가. 제가 그래요? 그걸 같이 작업을 학교 끝나고 가면 그거 하고 주말에 그거 하고 큰 데모 있으면 몰래 빠져나가고 이렇게 맞아요. 했는데 그리고 그런 업종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건 대공장에서 안 하더라고요. 안 해요. 이거는 소공장에서 할 구두, 수밖에. 옷, 화장술 브러쉬 이런 것들. 가방. 가방. 하여튼 여러 가지 부품들 아주 많습니다. 그걸 말하자면 그것도 수백. 근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대변이 안 돼 있었는데 그리고 법으로도 우리 최근에 우리 중소상인들은 열심히 투쟁해서 일정하게 이제 대형마트도 좀 규제하는 법도 생겼는데 그분들은 전혀 대변이 안 돼가지고. 이분들은 대변도 안 되고 또 노동조합도 조직이 안 돼서 비조직된 그렇죠. 섹터입니다. 이분들은 또 개인 사업자로 해놔버렸잖아요. 사회가. 자영업 사대보험도 가입이 안 되고 굉장히 몇 번 성수동 구두공장 선생님들이 여러 번 찾아오셨어요. 저희도 같이 상계래 신문을 크게 나와봤는데 이 법이 그러니까 굉장히 의미 있는 법이니까 무려 88명 의원이 공동으로 입법을 발의했다고. 여야 의원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이 참여한 것 같네요. 그렇죠. 88명보다 더 많이 할 수 있는데 88명이라는 거를 우리가 이렇게 딱 이제 숫자로서 이렇게만 받은 거는 그러니까 9988 시대잖아요. 99%의 중소상공인이고 거기 88%의 고용이 여기서 창출된다. 중소기업 고용. 그래서 88명만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을 위해서 법안 내용을 간략하게 의원님 설명해 주시면요. 법안 내용은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조그만 소 공장들이 예. 있는 그 지역에 50개 이상의 공장들이 있으면은 네. 거기는 제조업 활성화 지역으로 집적화 지역으로 예. 선정이 됩니다. 우리 청계천, 평화시장, 뭐 성수동, 구두 성수동, 이런 뭐 식으로요. 창신동, 예. 뭐 중남구에도 예. 많고 예. 성북구에도 많고 예. 강북에도 많고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게 이제 집적지로 선정이 되면은 중앙정부와 예. 지자체가 같이 해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이 그 제조업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벌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뭐 예. 공장을 좀 모던화 시켜준다든가 그렇죠. 아니면은 예. 이제 여기에 그 지역 센터를 만들어서 예. 그 센터에서 그 공인 노동자들을 재교육을 시켜주는 거. 예. 그리고 이 그 공인들이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고 또 이 사람들이 같이 공동 브랜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주고 예.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해서 이 그 조그만 공장들을 제조업으로서의 활성화시켜내는 거죠. 네. 결국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 하겠다고 하더니 경제민주화 폐기하고 요즘 무슨 재벌대기업 프렌들리 아예 재벌대기업을 위해서 모든 규제를 풀어줄 것처럼 규제를 암덩어리 원순위 하는데 그런 시간에 오히려 이렇게 소공인들 만나고 소상공인들 만나고 소상인들 만나서 그들을 위한 정책을 이런 법을 통과시켜라고 앞장서들 때 전혀 이런 법에 지금 관심이 없죠. 그렇죠. 이 법이 12월 말에 이제 제정을 예. 해서 발의를 했고, 예. 2월 18일 날 공청회를 했어요. 예. 그래서 여야에서 나온 그 패널들이 다 이 법은 정말 중요하고 이 법은 정말 통과돼야 된다. 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조금 묶여 있고 4월 달에 뭐 이번에 봐야 될 것 4월 같습니다. 임축회 때 임축회 저희도 때. 맹렬하게 같이 네. 우리 참여연대랑 경제민주화 본부도 열심히 의원님 그 이 법을 법안 꼭 통과시키도록. 꼭 통과시켜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의원님 뭐 연동해가지고 자연스럽게 네. 이제는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인데 그전에 민주당에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라는 것도 만들어가지고 소장도 네. 맡고 계시죠. 네. 그러니까 그 의원님의 마음의 고향은 늘 우리 전태일 열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 그 그렇게, 네. 청계천에서 일했던 어린 여공들, 남공들. 그래서 그런, 이거를 예. 이제 그 배경은 그래요. 예. 원래는 제가 노동자 출신이잖아요. 예, 공장 예, 노동자. 예,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소공장들이 있는 곳에 노동조합을 조직해서 예. 노동자로서의 어떤 권익을 보호하고 이거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실제 여기는 비조직된 곳입니다. 완전히. 예. 그래서 사각지대죠. 예. 그러니까 근로조건 사각지대. 예. 모든 것이 이렇게 사각지대라서 그러려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다가 대안으로서 여기 소상공인들, 이 주인들이 사실 노동자예요. 예. 그 사람들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절대 사장이라는 그런 개념도 없고, 왜냐면은, 일감 받아서 하고 공연 받아서 자기도 일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워낙에 하청 시스템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렇다 하면은 이 사람들을 이 소공인들을 지원하고 바꿔내는 게 여기에 고용된 노동자도 살 길이다, 예. 서로가. 그래서 이제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민주당 내에 민주정책연구원 예. 안에 이제 그 부설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만들게 됐고, 네. 그거는 이제 민주당이 이제 정책 정당으로 가겠다. 그렇죠. 그리고 서민을 위하는 정당으로 가겠다. 정말 민생을 말하는 당이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걸 만들어낸 거죠. 우리나라 정당 역사상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는 처음으로 출범한 거죠. 처음 만드는 거죠. 제가 아무리 네. 찾아보면 없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당명이 바뀌었는데 통합정당으로 그래도 정책연구원은 민주정책연구원인가 이름도 바뀌나요? 그거는 이제 민주정책연구로 바뀔지, 그거는 이제 어제 그렇게 됐고, 오늘서부터 이제 새로운 저기를 가기 때문에, 예. 아직 이제 그 연구원의 이름은 어떻게 바뀔지 아직은 안 됐고요. 예. 아마 뭐 그냥 가도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새정치민주연합이기 때문에, 예. 민주정책연구원으로 가도 네, 되지 그리고 않을까요? 부설 소상공인 정책연구소 네. 계속하고. 네. 내가조아님께서 이쿠 늦었네요. 반갑습니다, 의원님. 뭐 이렇게 또 달려주시고. 삼도요초님께서 반갑습니다. 전태일 여사의 고향이 대구 중구 남산동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다. 맞죠. 그러면 의원님도 중구 남산동에서 같이. 대구, 우리 네. 본적은 대구 중구 삼덕동입니다. 지금 현재. 삼덕동에서. 근데 남산동에서 많이 살았죠. 같이. 네. 삼덕동에 태어났고 남산동에 남산동에서 살다가 살았죠. 예. 이제 언제 올라오셨죠?
저는 아주 어렸을 때 올라왔고요. 그러니까요. 한 4-5살 먹었을 네. 때. 그리고 저희 오빠는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직전인가? 그럴 때 아마 서울에 올라왔고. 아, 의원님이 먼저 올라오셨어요? 아니, 같이. 아, 같이. 그러니까 그때 오빠가 이제 나이 차이가 오빠는 많이 나니까. 초등학생. 나는 예. 아직도 이제 예. 한 3-4살 먹었었고. 그렇게 서울에 왔고요. 그러다가 서울에 살다가 다시 60년 중반에 다시 또 대구 내려가서 예. 한 몇 년 살다가 다시 또 서울로 올라왔죠. 그때도 오빠랑 같이 전태일에서 그렇죠. 같이 예. 올라오셨나요? 그때는 오빠는 예. 먼저 올라오고 저는 아버지랑 예. 나중에 올라오고 가족이 뭐 다 이렇게 다 논아져 갖고 예. 갈갈이 논아져서 그러니까요. 각자가 엄마가 제일 먼저 올라오시고 예. 엄마 찾아서 오빠가 올라오고 저는 아버지하고 남아 있다가 당시에 마지막에 뭐 오고 지금도 그렇죠. 우리 서민들이 힘들면 똑같습니다. 가족이 예. 뿔뿔이 찢겨서 뿔뿔이 찢어지는 것이죠. 일자리 문제랑 지금도 잠자리 그런 문제 가족들이 때문에 많습니다. 많죠. 지금도. 그러면 의원님은 그때 올라와가지고 60년대 후반에 다시 올라오셔가지고 그때 이제 청계천 그때서 평화시장으로 네, 다니게 됐죠. 오빠랑 같은 작업장이었나요? 같은 공장에서 일했죠. 아, 그랬군요.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데 예. 오빠가 이제 저는 그 책에 보면 나오는데 네, 저도 막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같은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그 공장에서 일을 할 때 예. 날씨가 좀 이렇게 막 눈이 많이 오는 겨울이거나 비가 많이 오는 여름이면은 그 미싱하는 언니들이 예. 봉제사 언니들이 예. 막 몸이 다 쑤신대요. 예. 그래갖고 저한테 가서 바카스를 꼭 사오라 그래요. 바카스. 예. 근데 바카스를 사러 가라면은 막 추울 때는 바카스 사러 갈 때 너무 싫고요. 예. 비가 또 막 쏟아지는데 그때는 우산도 잘 없어요. 예. 빗속을 막 뛰어가서 바카스를 사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바카스 사러 또 가라 그래서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그 돈을 갖고 그냥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버렸어요. 예. 바카스 살 돈을. 아, 그런 적도 있었어요. 너무 싫어가지고. 그래서 그때서 근데 그 언니가 나한테 그러니까 너도 미싱을 타게 되고 이렇게 예. 미싱사가 되면은 예. 네 시다를 시켜도 된다 이러더라고요. 나 가기 싫다니까. 예. 그래서 시다는 다 뭐 해야 된다 그래서 그래요. 아, 그러면 우리 나는 정말 절대 오랜만에 추억의 용어 시다. 요즘 시다. 예. 뭐 가끔 내가 네 시다바리가 이런 영화에나 나오지. 근데 그게 맞아요. 굉장히 가슴 아픈 용어인데요. 근데 정말 이 오랫동안. 말을 그게 예. 이제 일본 말이지만은 예. 우리가 제일 잘 통하는 말이기 때문에 계속 쓰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때서부터 나도 미싱사가 되면은 내 밑에서 일하는 시다를 그렇게 부려먹어. 예. 그러면은 나도 이렇게 싫은데 얼마나 싫을까. 예. 그래서 나는 미싱사가 절대 안 되겠다. 아, 그래서 저는 오히려. 미싱사가 안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러면 계속 시다로만 일하다가 시다로만 일했어요. 시다로. 아. 시다로 일하고 예. 또 뭐 검사 같은 거 하는 것도 있고 마도메라고 예. 또 있어요. 단추 마도메. 달고 실밥 따고 막 이러는 아, 거. 이것도 일본 용어죠. 마도메. 다 마도메죠. 전문 용어. 예. 아까 전에 그 의원님 그 소규모 공장 이야기 할 때 네. 우리가 옛날에 학고방, 학고방. 맛집고방 뭐 이런 얘기 맛집고방 맞아요. 제가 우리 청취자들 헷갈릴까봐 안 했는데 옛날에 그런 말 많이 썼습니다. 뭐 네. 저도 아주 젊지만 지금 아주 조그만 예. 공장들이라고 예. 그러죠. 근데 이제 그런 말들을 많이 썼고 예. 그래서 그런 공장들이 지금도 창신동에 예, 수천 개가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서울 시내만 해도 아직까지 수만 개가 있습니다. 한 예, 2만 개는 그러니까. 넘게. 그러니까 그분들이 사실 우리 밑바닥의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데 그분들의 그렇죠. 목소리는 하나도 없고 없죠. TV 보면 맨날 박근혜 대통령은 재벌 대기업 총수들하고만 다니고 그 사람들하고 희덕거리면서. 그런데 예. 박근혜 대통령이 아, 정말 열받아요, 저는. 대통령 후보 당시에 예. 청계천에 왔어요. 왔었죠. 뭐 전태일 열사 기념재단도 오고. 찾아온다고 막 했었었죠. 그래서 예. 그때 내가 한 얘기가 죽은 전태일을 찾아오지 말고 예. 살은 전태일을 찾아가라. 아, 그게 바로 너무- 예. 덕수궁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예. 쌍용차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들인데 예. 거기를 먼저 찾아가라. 예. 그렇게 내가 그랬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후보가 그때 청계천에 있는 우리 전태일 다리에 예. 전태일 열사 동상에 헌화하려고 했는데 우리 그때 비정규 노동자들이랑 해고 노동자들이 헌화 자격이 없다. 그렇죠. 당신들은 노동자를 짓밟고 있는데 우리 시대 근데 전태일을 짓밟고 있는데 뭐 그런 일이 있었죠. 그게 정말 진심이었다면은 예. 저 같으면은 대통령이 딱 된 다음에 찾아갑니다. 그래야죠.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 딱 찾아가서 대통령 예. 된 다음에 여러분 내가 그때 이렇게 했지만은 이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합시다. 예. 그리고 끌어안는 게 대통합이죠. 근데 진심이 아니었다는 게 너무 빨리 드러나 버렸잖아요. 바로 재벌 대기업 정경련을 찾아가더라고요. 정경련. 그랬죠? 그렇죠. 정경련을 만나고 어느 순간부터 경제민주화가 뭐 변질됐다고 말하더니 올해 10년 기자회견은 경제민주화하고 복지국가란 두 단어가 완전히 없어져 버렸잖아요. 이제 완전히 없죠. 그러면서 갑자기 규제를
쳐부셔야 될 암덩어리 그러니까 온순히 이제 이야기하면서 또 대기업을 예. 위해서 예. 규제를 풀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 청취자들 듣고 의원님과 저도 관심 많은 우리 일대 뭐 망원시장도 있고 뭐 네, 5급 시장도 네. 있고 엄청 중소상공이 많은데 드디어 이제 유통재벌들이 대형마트 규제가 문제다라고 그렇게 분위기를 잡고 나오기 시작했어요 지금 벌써. 예. 이제 그러니까 규제를 푼다 하니까 대통령이 이럴 그렇게 때 하니까 분위기 편승해서 이제 중소상공인들 겨우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은 건데 대형마트나 SSM에 대한 규제, 유통재벌들에 대한 규제 풀어달라고. 이제 그것마저 예, 같이 이제 풀겠다라고 이제 나오는. 이런 식인 거죠. 결국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가고 있는데 국회에서 진짜 강력히 따져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 네, 앞으로 뭐 정말 싸워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닐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의원님 상임위는 사람들의 예상을 깨고 환경노동위원회는 안 가시고 못 가시고 산업자원위원회 네. 산자위 산업통상자원위원회도 예. 같이. 근데 사실은 둘 다 국내 경제를 다룬다는 측면에서 국내 경제를 다룬다는 측면 굉장히 유사한데 다만 그래도 많은 분들이 환노위 가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그때는 지경이 지금은 그때 이제 지식경제부. 예. 산업자원통상위원회를 택하신 특별한 이유를 우리 청취자한테 말씀해 주시면 또 네, 이해가 잘 그게 될 또 것 같아요. 너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있었고 예. 아니 왜 전순옥이가 지식경제부로 가 그 당시. 예. 그래 그렇게 얘기하면서 질문을 참 많이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 한노위는 일단은 벌어진 일 그런 것들을 그 고용노동부 차원에서 그런 문제를 다룰 수는 있는데 예. 실제로 문제 해결이 안 돼요. 왜냐면은 사용주들의 문제를 같이 다루고 있는 산업부에서 예. 그 문제를 같이 다뤄서 사장들과 마주 앉아서 해야 예, 되는데 예. 고용노동부에서 아무리 목소리를 높여도 지금 보세요. 고용노동부, 노동부 장관은 완전히 찬밥이죠, 찬밥. 찬밥이죠. 예. 아무것도 고용부하고 못합니다. 환경부가 완전히. 예. 그리고 거기서 맨날 싸움만 하다 보면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산업부에서 산업을 전담하고 있는 정부 부처가 이 문제를 그 기업인들하고 같이 이 노사 문제는 풀지 않으면 안 된다. 예. 우리나라에는 노사가 갈등만 있지 관계가 없어요. 예. 근데 노사 관계를 형성해야지만이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지금 노동자를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고 노동자는 그냥 소모품처럼 내가 고용하고 싶으면 고용했다가 필요 없으면 언제든지 해고하는 예. 그런 사고 방식이 우리가 이제 산업화 과정에서 지금까지 그게 길들여 온 게 예. 지금 현재 기업인들의 사고 방식이거든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변화시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바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산업위를 선택을 했고 예. 지금 그런 측면에서 그 우리나라의 기업의 문화를 좀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을 직접 대변하는 우리 환경 노동에도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 사실은 산업정책 전반, 경제정책 전반에서 노동을 존중하는 그런 정책이 시행되는 더 큰 구도의 변화를 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런 분에 대해 고심을 많이 하셨겠네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박사 논문을 쓸 때 예. 그들은 기계가 아니다. 예. 그게 이제 한강의 기적은 누가 만들었나 이런 책으로 다시 제가 예, 그러니까요. 나왔는데 예. 그거를 그게 그 내용이 우리나라 산업화 과정의 노동 정책을 보는 겁니다. 예. 노사 관계를 보는 예. 거고 그런 거를 보면서 산업화 과정의 노동 정책이 어떻게 했나 보면은 예. 전부 노동자들을 억압하는 구조였거든요. 예, 그랬죠. 억압하고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구조에서 이 산업을 발전을 시켜왔거든요. 노동자들이 예. 전혀 목소리를 내지 못하도록 그렇게 다시 예.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보면서 이거는 산업과 함께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는가. 사실은 그때 10대 소년소녀까지 전부 다 산업인데 노동인데 투여돼가지고 정말 시다로 일하고 심지어 밥가스 먹고 졸음 뭐라는 그때 뭐 타이밍이라는 약도 막 먹이면서 일했잖아요. 잠 못 자게 잠을 쫓으면서 타이밍 예. 약을 한 예.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수출 선정 날짜를 넘기면 안 되거든요. 예. 거기 맞추려고 하면은 보통 한 달에 바쁠 때는 2주씩 타이밍을 먹고 해야 돼요. 예. 선정 날이 갖고 예. 오면은 2주 동안 그걸 먹고 새벽 4시, 5시까지 일을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화장실을 가려고 복도를 걸어가면은 예.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아요. 아, 이게 수면, 예. 잠을 몰아내는 이제 일종의 그렇죠. 허위각성의 상태 같은 거의 거. 그런 각성 상태에 예. 빠지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어린 10대 소녀들이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네네네. 하는데 그러면서도 얘네들 우리가
제대로 삼시세끼를 제대로 밥이라도 소년들이 부르게 먹으면 아마 그 약을 좀 더 감당할 수 있었을 텐데 예. 밥을 충분히 못 먹었으니까 밥도 몸을 제대로 못 드시고 못 먹는 상태에서 약을 막 먹이고 그래가지고 일을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뭐 차라리 이렇게 일하느니 5층 옥상에 올라가서 그냥 떨어져서 죽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생각을 아이들이 하면서 우리 언니 그냥 죽으면 어떨까? 이거 난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 사느니 네. 희망도 없고 그런 상태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화장실을 못 가게 하니까 눈치 보여야 되니까 일하면서 서서 그냥 소변이 줄줄줄줄 소변을 보면서 일을 했어요. 예. 그게 산업화 과정입니다. 제가 그런 사연들을 공부하고 많이 들었어도 아직도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저도.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전태일 평전도 읽어보고 또 전태일 영화도 봤고 그다음에 최근에 화제가 된 탤런트 옥소리 씨가 예전에 구로아리랑 영화가 나와서 구로아리랑 그 구로의 그 공장 노동자들의 노동과 투쟁 거기서도 보면 화장실도 막 못 가게 하고 막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근데 다 어느 또 잊어먹어 버려요 사람들이. 그래놓고는 박정희가 한강 기적을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저는 다는 건데 박정희는 손에 단 한 번 기름도 묻혀본 적이 없잖아요. 결국 의원님 책 제목도 누가 한강 기적을 만들었는가 바로 그분들이 만든 거 아닌가요? 그쵸. 타이밍 먹고 밥도 못 먹으면서 타이밍 먹으면서 졸라가면서 예, 잠도 못 자고 어린 소녀들이 예. 학교도 못 가고 예. 시골에서 대량으로 서울로 예. 구로공단으로 이런 그 마산 수출공단으로 예. 평화시장으로 청계천으로, 예. 이렇게 청계천으로 이렇게 내몰려 나온 거죠 예. 사실은. 그렇게 하면서 수제비 하루에 수제비를 배를 채우거나 수제비. 아니면은 수제비 자체도 배를 못 예. 채우고 수제비 먹고 아침 새벽 6시에 버스를 타면은요. 예. 저 도봉산에서 저기 청계천까지 오려고 그러면은 예. 19번 버스를 타고 와요. 예. 그러면은 수제비 사람이 너무 꽉꽉 그때는 차장 예. 언니가 있어가지고 막 밀어 예, 넣잖아요. 우리가 안내양 언니. 안내양 예. 언니가 그러면은 오라이 뭐 이렇게 그렇게 하시죠. 하면은 예. 막 애들이 소리 질러요. 수제비가 터져 나와요. 아. 그만 밀어주세요. 막 예. 이러면서. 근데 그땐 정말 수제비가 가난한 사람들의 상징이었는데 지금은 수제비가 이제 일종의 간식이라든지 별미처럼 되어 있는데 또 비싸더라고요. 지금은 밀로 만든 수제비라고 비싸죠. 예. 그때는 우리는 그거라도 배만 부르면 좋겠다. 근데 그것도 배불리 못 먹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렇게 험하고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시절들을 우리네 선배 세대들이 어머님, 아버님, 이모, 삼촌 세대들이 피땀 흘려서 이렇게 우리나라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투쟁을 만들어 왔는데 그때 한 번도 기름 한 번 안 묻혀보고 거리에서 데모 한 번 안 해본 자들이 지금 오히려 정권을 잡고 떵떵거리는 생각하면 너무 저도 제가 그때 공장 노동자는 아니었지만 너무 열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짜. 우리 그때 그 당시에 그렇게 공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베이비 부모 세대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런데 지금 가장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세대가 베이비 부모 세대. 예. 이제는 청년이 아프잖아요, 많이. 예. 청년들이 정말 많이 아픈데 우리 사무실에 있는 그 인턴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 의원님 저 청년 저만 아픈 게 아니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들도 아파요. 예. 그분들도 다 명퇴하고요. 일을 하려고 해도 일할 데가 없어서 우리 가족이 다 아파요. 예. 이렇게 지금도 말하더라고요. 사실 세대 간의 갈등이라는 건 상당히 과장되어 있는 것 같고 모든 세대가 아픈 그러니까 나라와 정부가 제대로 정책과 복지라든지 경제민주화 같은 거 안 하면서 모든 세대가 각각의 고뇌에 빠져 있는 그런.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는 아프지 않겠죠. 예. 1%는 행복하겠죠. 지금도 행복하죠. 그렇지만은 예. 99%는 모두가 아프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세대를 예. 지금 살고 있다고 봐야죠. 우리 그 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그 대기업 임원들 연봉이 공개되는 법안이 통과돼서 일종의 경제민주화 법안이라고 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그래도 관리는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등기사들 연봉 공개되는데 그 사람들 지금 공개하고 나서 막 벌벌 떠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의원님. 왜냐하면 자기들 한 일에 비해서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막 100억, 80억 막 이렇게 받대요. 그렇죠, 와. 그렇죠. 그래놓고 노동자들 막 잘라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런
뭐 상식이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그렇게 대기업들이 이렇게 임금을 많이 받으면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해서 다 자르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비정규직으로 다 바꿔버리고, 예. 이렇게 하면서 그런 돈을, 그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에게 100억도 주고 80억도 주는 거지요. 예. 그러니까 그게, 이런 게 비정상적인 사회지요. 근데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비정상을 정상화 시키겠다 한다 그러면 이런 거를 비정상을 정상화 시켜서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비정상을 더욱 비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를 더욱 양극화. 지금 네. 저는 다른 건데 박근혜 정권 이렇게 하면 국민 경제에서는 무너진다고 봐요. 사람들이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재벌 대기업을 위해서 정권이 가진 모든 네. 역량을 올인하겠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조금이라도 노동자들이 조금이라도 나은 직업이 있다 하면은 그거 자체를 하향화시키려고 하는 예. 그게 지금 박근혜 정권의 시간제 일자리. 너무 열받습니다. 그리고 시간 논하라 그래가지고 다 쪼개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하려고 8시간 일해도 모자라가지고 더 일해가지고 세계 최장 노동시간 국가가 됐는데 그래도 교육비 주고 의료비 통신비를 감당 못해서 가계부채 1천조가 된 건데 거기서 시간을 나누면 어쩌란 말입니까? 그래서 예. 조금이라도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이라도 좋은 직장을 나쁘게 만드는 게 지금 현 정부가 하는 일이고 예. 그 나쁘게 하는 과정에서 좀이라도 더 좋게 만들어주는 거는 예. 친재벌과 그 임원진 예. 그리고 가진 자들 예. 지금 이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모르겠어요. 난 이런 것들을 이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거는 이념이 아니라 사람이 먹고 사는 일이고 예. 삶에 걸린 일이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념으로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그러니까요. 되는데 예. 그거를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예. 좀 의심을 갖게 예. 되는 거죠. 저도 뭐 박근혜 정권에 대해서 무슨 신자유주의 뭐니 이런 말 하지도 않고 하고 싶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념이니 뭐 잘못된 사전 이런 말이 아니라 그냥 우리 국민들 대다수 국민들이 대부분 임금 노동자이고 직장인이고 비정규직이거나 중소상공인들이고 자영업자이거나 뭐 서민 뭐 이런 실업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이 한 정책은 거의 안 나오고 저는 의원님 제일 웃겼던 게 전월세 대책에 네. 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폐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전월세 대책이라면 집 없는 서민들 대책인데 거기에 다주택자들 그러니까요. 팔았을 때 네. 투기 목적으로 샀기 때문에 우리가 세 세대 뭐 네 세대 갖고 있는 사람들은 돈을 더 물렸잖아요. 그것이 전월세 대책으로 나와 있더라니까. 이 정권은 어떻게 근데 해요? 지금 전월세 이 월세가 예. 지금 저도 영국에서 오자마자 결혼을 예. 2002년도에 하고 예. 지금까지 월세에서 살고 있어요. 예. 근데 창동에서 이제 살고 있는데 그때 30만 원을 제가 월세를 냈어요. 2002년도에요? 2002년도에. 그때 이제 영국에서 박사학위를 네, 받고 돌아와서 박사학위가 이제 그 노동경제학인가요? 아니요 정확히 비교 노동학인데 비교 노동학. 노동사회학이죠. 네, 노동사회학에서 이제 예. 비교 노동학을 한 건데 예. 그리고 돌아와서 제가 이제 결혼을 했어요. 예. 2001년도 예. 10월 달에. 예. 그리고 2002년도부터 이제 남편하고 같이 사는 집을 월세로 얻었는데 예. 그때 30만 원 주고 얻었어요. 예. 1,500만 원 보증금에. 예. 지금은 보증금이 2,500만 원에 7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창동 주공아파트에 조그만 23평이. 그런데 저는 너무 가슴 아픈 거를 며칠 전에 우리 그 복도에 올라오다가 봤는데 거기에다가 그 관리비가 80만 원에서 한 100만 원까지 밀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명단을 쭉 올려놓은 거예요. 사람 이름까지 적어놓고. 아파트 그러니까 주소. 몇동 몇호. 좀 그런 짓은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충격을 받아서 예. 그거를 갖고 와서 예. 관리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예. 지금 그런데 마침 저기 왜 송판가 그쪽에서 모녀 세모녀가 자살을 했잖아요. 예. 그때예요. 그래서 내가 전화를 해서 아니 이거 제가 한번 찾아가고 싶다. 예. 이 사정을 아느냐. 이분들이 이렇게 그 관리비가 거기는 뭐 10만 원 조금씩 넘는 데거든요. 예. 근데 한 10달 뭐 8달 밀린 것 같은데 이분들이 만약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이걸 못 낼 정도면은 혹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당신들은 알고 있는지 혹시 예. 관리하는 데서 아느냐 그랬더니 그거까지는 모른대요. 신경 써야 될 건 안 쓰고 그러니까 사람 창피 주는 일만. 그래서 어떻게 이거를 개인 신상을 예. 이렇게 놓습니까? 이러면 안 써도 몇 동 몇 호 하면 다 알잖아요. 예.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이게 법적으로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랬더니 막 설명서를 저한테 보내왔어요.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월세를
월세를 내고 살면서 관리비를 못 내서 이렇게 그러니까요. 공개되는 이런 거를 보면서 예. 그 사람을 제가 빨리 지금 찾아가서 보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제가 의원님 성공회대 강의하러 갔는데 성공회대라는 그 좋은 진보적인 대학이라는 데서도 성공회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기숙사비를 못 낸 거예요. 힘드니까. 근데 기숙사비를 못 낸 학생들 명단을 적어놓은 거예요. 엘리베이터에다가 심지어. 진짜요? 누구나 모르 성공회대에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학생들이 항의하고. 인권과 평화에 대해서 무슨 짓이냐, 이게. 얼마나 딱하시면 기숙사비를 못 낸 건데. 그러다가 이제 기숙사 쫓겨나면 더 어려운 주거 환경으로 내몰리는 건데. 그래서 거기에 저도 엘리베이터 딱 봤는데 사람 이름이 적어져 있는 거예요. 누구 기숙사비 안 냈다고. 근데 좀 우리 사회가 너무 이렇게 생활 속에서부터 이렇게 예. 서민들이나 가난한 사람들은 배려가 없고 그래서 폭력적이에요. 지금도 70년대만 우리가 예. 밥을 못 먹고 어렵게 사는 게 아니고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모두가 잘 사는 것처럼 이렇게 포장돼 있고 예. 이러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더 깊이 들어가서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고 목숨을 잃는 일이 없어야 되고요. 맞습니다. 그런 예.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는 게 그러니까요. 그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빨리 가 보려고 이제 이거 다 받아놨습니다. 지금 이제 찾아가 보려고. 그러니까 의원님 사시는 데서라도 그분들 한 번씩 뵙고, 그게 진짜 정치인데, 그래서 그렇죠? 그게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은 제가 예. 어떻게든지 해결을 좀 그러니까 한번 도와드리고 그것을 지역 커뮤니티가 그러니까 정부나 지자체가 해야 될 일인데 그게 안 된다면 아파트 공동체 다니면서라도 어떻게든 해결할 이 땅에 너무 많이 지금 세모녀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깔려 있거든요. 네, 제발 그런 안타깝게 안 돌아가시게. 의원님. 네네, 글쎄요. 예, 저는 의원님 그럴까봐 화이팅입니다. 제일 걱정입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예, 안 바쁜 벌꿀님께서 대통령도 최저임금 한번 받아봐야 된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신자유주의자가 아니라 유신자유주의자래요. 재밌네요. 예. 박근혜 대통령님 별명이 마리 앙투아네트던데 그 다음으로 재밌네요. 유신자유주의자. 의원님 처음 들어오셨어요. 시중에 굉장히 유명한 유머입니다. 풍자입니다. 나름대로 품격 있는 풍자잖아요. 맞아요. 제가 무슨 인격을 마리 비하는 게 아니라 마리 안통아네트. 그러니까 거의 여왕처럼 행세를 하면서 말이 안 통한다 이런 건데 남산 스카이님께서도 듣다 보니 열받네. 박근혜 대통령이 10원이라도 벌어봤냐. 근데 실제로 진짜 이 사람 단 한 번도 노동을 안 해봤어요. 저는 그게 끔찍해요. 그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럼 모르면 제발 소상공인, 소상인, 심지어 의원님이라도 한번 찾아가지고 그 일한다는 게 어떤 것이냐. 70년대, 80년대 어떻게 이랬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후보자 시절에 그런 마음이 있었다 하면은 그게 진심이면 지금 찾아가서 그런 데 가서 한번 이렇게 같이 만나보고 애로사항을 들어보고 정책적으로 자기가 반영을 시키고 이러는 것이 아마 선친의 명예를 회복하는 거고 또 선친의 정치를 이어서 대국민 화합도 좀 하고 그러니까요. 이렇게 하는 거가 정말 저는 멋지게 대통령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렇게 못하시 그런 거를. 그러니까 전태일 열사 동상에 갔다가 우리 해고 노동자들 비정규 노동 항의해서 헌화를 못하고 갔는데 그런 됐으면 일명 의원님이라든지 또는 전태일 열사 재단 관계자들 불러서 그때 70년대 노동량이 내가 그때 청와대 사냐 몰랐다 한번 이야기해달라라든지. 근데 의원님 혹시 오다가다 만나신 적 있나요? 대통령님을? 저는 만난 적은 한번 작년에 워싱턴에 갔다가 한번 거기서 잠깐 얼굴 보고. 그러니까 대통령은 방미했고 저는 한미일 의원회의에 갔다가 우리가 이제 거기 같이 참석을 하면서 행사에서 저녁 만찬에 한번 참석했다가 스치듯이? 스치듯이 한번 사실 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의원님 거의 동시대 사람 아닌가요? 이렇게 연배도 비슷하시고. 한 2살 차이죠. 누군가는 쿠데타를 일으킨 장군의 딸로 태어나가지고 호의호식 하면서 청와대에서 오랫동안 어떠한 노동도 안 하고 18년 동안 살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또 전두환이 준 돈으로 대충 풍요롭게 살다가 당시 그럼 의원님은 그걸 비교해보면 너무 정말 도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우리 좀 방송 용어로 부정체를 부르치면 정말 똥구녕이 찢어지게 가난한. 근데 의원님 그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우리가 이제 쌀이나 이런 거 미리나를 못 먹으니까 사람들이 진짜 초근 목피 막 먹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맞아요. 풀 뜯어먹고.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대변을 보려면은 섬유질이 너무 엄청난 것들 막 먹고 껍질 먹고 막 탱자 씹어먹고 나무 그랬잖아요. 껍질 먹고 막. 그러니까 그게 물가로 나올 때
진짜 항문이 찢어질 정도로. 그래서 피가 났대요. 예, 그래서 똥구멍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하다. 가난하다는 게 과학적으로도 맞다는 건데 네네.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참 우리 동네 보면 변비가 정말 많았거든요. 네. 저는 무슨 변비를 알고 있냐면 그 감 익지도 않았는데 떨어온 감, 땡감 그거 먹으면 그렇게 변비가 심했거든요. 그거 먹으면 화장실 못 가지요. 배고파. 근데 부모님 저도 배고프니까 간식 그밖에 없었어요. 그거라도 먹는 거예요. 탱자하고 땡감. 근데 탱자가 그렇게 시고요. 땡감 그렇게 떫어요. 근데 탱자 생각하면 지금도 침이 고여요. 어렸을 때 6살 때 7살 먹었던 그 정말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배가 고파보지 않는 사람은 정말 몰라요. 예. 제가 그 부평 공장에서 일을 했거든요. 부평 공장도? 부평 예. 공장 그 일본 회사인데 남자 양복을 만드는 수출 공장에서 제가 일을 했는데 기숙사에 살았어요. 기숙사에 한 400명 정도가 있었는데 밥이 나오는데 완전 꽁 보리밥에 그 다음에 콩나물국이 나와요. 근데 콩나물에 대가리 몇 개 하고 껍질만 둥둥 뜨지 몸뚱이는 한 개도 없어. 그 좋은 몸뚱이는 없고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이제 반찬이 나오는 거는 노란무 있죠, 절인 거. 그거 하고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이 가까워서 아주 막 그 두꺼운 새우, 이만한 소금이 굴러다니는 새우도 머리만 이렇게 굴러다니는 꽁지하고 그런 거를 주는데 또 문제는 콩나물국을 넣고 밥을 먹는 동안에 밑에 콩나물국을 담아주는 노란 양쟁이가 구멍이 다 났어요. 그래갖고 그게 물이 새요? 다 새가지고 밥 먹는 동안에 내 겨울에 양말이 다 젖는 거예요. 그나마 애들이 전부 다 없는 반찬을 두물까지 세고. 그래서 우리가 파업을 한번 했거든요. 월급을 3개월 동안 안 줘가지고 파업을 한번 하면서 제일 먼저 한 게 이 양재기를 우리가 기숙사 식당에 들어가서 다 양재기를 모아서 이거를 없애자. 그래야지 우리가 구멍난 양재기에 다시는 콩나물국을 먹지 않을 거다. 이래가지고 그걸 다 접어갖고 발로 밟아서 어린 나이에 배가 고프니까 파업해갖고 그럼 그릇이 좋은 게 나오거나 그렇게 되기를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그런데 또 며칠 있다가 그거를 보니까 창문 밖에 막 엿장수들이 다니는 거예요. 그걸 다 주고 엿을 바꿔 먹어버린 거예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랬는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다 그냥 돈 한 푼도 못 받고 다 해고됐습니다. 결국은 당시에는 기물 파괴. 도와주는 분도 없고 노동단체도 없고 그러니까 결국 해고되고 끝나버렸네요. 그렇죠. 그때 청계노조가 있었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그 청계노조가 싸움을 해도 사실 그런 힘이 너무나 약했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 100몇십 명이 다 그냥 해고가 돼야 되는데 마침 다 안 되고 한 15명 정도 나를 비롯해서 해고되고 월급 한 번도 못 받고 쫓겨났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 지금 어디 일본에 잘 있나요? 동강물산인데 쫓아가서 모르겠 그 미지급 임금을 받아내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일제시대 강제징용 임금도 지금 청구하는데 그거 받아내야죠. 의원님. 그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잘 모르겠는데 잊어버리지 않아요. 동강물산이라고. 의원님 정말 70년대 80년대 어렵게 살아왔던 우리 선배 세대들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가슴이 찡하고 정겹고 또 이런 이야기를 지금 세대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심지어 젊은 사람들 중에도 박정희가 다 우리나라 경제를 발전시켰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가 잘한 면도 일부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는 생각해요. 그래도 박정희가 그 당시에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아마 산업 정책을 가지고는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정책을 만든다고 해서 그 정책이 다 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거기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이 헌신적으로 정말 희생적으로 그다음에 착취 구조에서 그렇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허리띠 졸라가면서 죽어가면서 했던 폐병 들어서 죽어가고 이러한 수만 명의 노동자들이 없었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어떻게 그 산업화 과정을 넘어왔을까. 근데 그거는 내가 영국 가서 공부하면서 다른 나라들하고 노사관계를 같이 이제 하면서 토론을 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정말 그러한 노동자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다. 국가도 국가지만은 근데 국가의 정책을 저는 완전히 무시하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과 함께 이런 노동자가 없었어는 아무리 좋은 정책도 그러니까요.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100번 양보해서 당시 박정희 정부에서 일부 긍정적인 정책이 있었다 해도 사실은 그 구조 자체가 엄청난 장시간 노동에 엄청난 저임금 노동으로 당시에 수백만 노동자들이 수백만 전태일이 그렇게 피땀 흘려
착취당하고 일을 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잖아요. 그 당시에 98시간 일했어요, 일주일에. 98시간. 일주일에. 아이고, 잠깐만. 저희가 지금 하루에 하루 16시간. 40시간, 예. 평균 40시간인데, 이제, 보통 우리 노동자들이 60시간 정도 이래서 세계 최장 노동시간인데, 98시간이면. 98시간 했습니다. 잠을 하루에 18시간이요? 잠 못 자죠. 예. 그때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편하게 주무시고 계셨겠죠? 그렇죠. 제발 좀 이런 대통령 서민들의 딸로서. 고통, 노동자들의 고통, 동시대인의 고통에 대해서 관심이 조금이라도 됐다면 지금도 그렇게 국정조사,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하겠다 해놓고 쌩 까는 거 보면 너무 열받아요. 이게 전혀 애정이 없어요. 보니까 이 사람이. 근데 그렇죠? 애정이 있으려면은 예. 그 아픔을 알아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배고픈 사람들 먹여주고 예, 엄청 또 이렇게 광야에서부터 시작해서, 병든 예. 사람들 낫게 해주고 예. 그거는 왜냐면은 예수님이 그렇게 자기가 그렇게 구유에서 태어나고 가난하게 예. 목수의 아들로 예. 태어나면서 그 가난을 자기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예. 있다는 거 아니었어요. 예. 근데 경험해보지 않고 모르면은 아무리 옆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그거를 느낌으로써 정말 아픔을 같이 당하지 않으면은 네. 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참. 자, 우리 좀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내추럴 파레트님께서 미국에 가실 때 의원님 윤창중도 만났냐는데요. 얼굴 잠깐 봤습니다. 그때. 스치듯이. 그때도 정신이 없었겠죠, 이 사람은요. 이미 뭔가 좀 일을 저지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삼도 여천님께서 다시 하나 올려주셨네요. 우리 대구 경북의 우상은 박정희 아니라 전태일해야 된다. 지나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이 땅의 민주주의와 경제를 만들었습니까? 정말, 의원님, 많은 분들이 의원님 하면 이제 전태일 열사랑 이렇게 연동해서 이야기하시니까 제가 의원님 때론 그게 어떨 때는 너무너무 긍지고 사랑이면서도 그리우면서도 때로는 가끔 부담스럽지 않을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너는 내 이야기를 안 하면 맨날 우리 오빠 이야기만 하냐 뭐 이런 말도 우리가 살면서 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 부담스럽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은 저는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예. 자유분방한 사람이기 예. 때문에 전태일이라는 사람이 어차피 오빠가 아니었어도 예. 내가 그 일기를 보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의 어떤 방향을 정해준 거기 때문에 예. 저는 꼭 오빠도 오빠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오빠처럼 살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는 못해요. 나는 내 삶의 방식을 갖고 사는데 다만 오빠나 어머니가 살아오신 길에 대해서 그거를 해쳐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그렇지만은 나는 이제 그 어머니나 오빠가 살아온 그런 삶에 상당한 것들을 내 삶을 살아가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얼마든지 말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을 내가 뭐 오빠처럼 살면서 막 고생하고 그렇게는 다 살았지만은 예. 나중에는 저는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전순옥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예. 때문에 예. 그래야죠. 네. 또 전순옥이가 있잖아요. 전태일 오빠의 삶은 전태일 오빠의 삶이고 우리 전순옥님의 삶은 전순옥님의 삶인 거죠. 당시 근데 당시 오빠가 우리 전태일 열사가 산화할 때가 정확히 제가 16살이었어요. 16살 오빠는 때고 22살. 22살 때. 네, 네. 그럼 오빠를 16년. 근데 네. 이제 사실 우리가 기억은 치면 6살 때부터 한 10년 오빠랑 그렇죠. 애정이 붙었는데 네. 그 후로 44년이 흘러버렸네요. 그렇죠? 정말 저는 제가 예. 철들면서 오빠는 예. 우리 오빠가 만약에 와서 지금 있었다면은 예. 안진걸 팀장님보다 더 재미있게 사회를 봤을 거예요. 항상 그 영화에도 보고 그러면 좀 유머가 있는 거로도 나오잖아요. 유머 감각이 정말 예. 뛰어나고요. 예. 그리고 말도 정말 잘하고. 그리고 말을 네네. 그때도 막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을 막 흉내도 연습하면서 내시면서. 흉내내면서 우리를 그렇게 재밌게 했었거든요. 동생들한테. 그러면서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웃기는 게 재밌게 하는 게 우리만이 아니라 예. 엄마, 아버지 친구들도 재밌어 했고 예. 또 제 동생 친구들도 재밌어 했고 제 친구들도 자기 친구들 예. 다 방에다 앉혀놓고 그땐 TV가 없었거든요. 예, 예, 텔레비전이. 예, 예. 앉혀놓고 시간 남은 저녁에 막 그런 코미디에서부터 아나운서부터 모든 거를 다 그리고 자기가 읽은 책 예. 그러다가 마지막에 하는 얘기는 항상 내가 일하고 있는 청계천 평화시장에서는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얘기를 항상 했죠. 예. 그러면서 목적은 결국엔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요. 참. 그리고 문학적 감성은 엄청 뛰어났어요. 그 지금 하신 말씀이랑 글 같은 거 남겨놓은 거 보면. 진짜 내가 지금 그 마지막 봐도 글들이 보면 사실 거의 서사시 수준이잖아요. 나는 네, 돌아가야 네, 한다. 네. 뜻이
나 아닌 모든 나요. 나요. 이런 표현을 응, 어떻게 응, 만드셨을까요? 그러니까 나 아닌 모든 예. 나요. 그리고 나를 아는 모든 나요. 모든 나요. 뭐, 나를 아는 네. 모든 나요. 그런 거에서부터 거기에서 가장 또 이렇게 참 가슴에 남는 게 하나, 예. 자기가 세상에서 본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예. 것을 말하라고 했을 때, 예. 그 톨스토이 작품 중에서 예. 비계덩이라는 게 있어요. 비계똥? 비계덩이. 예, 비계똥이, 예.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어느 적지의 할머니가 피난을 못 간 거예요. 예. 우리한테 해준 얘기예요, 그게. 예. 피난을 못 가고 거기에 있었고 거기 점령군이 들어온 거예요. 예. 근데 그 점령군이 이 할머니가 너무 불쌍해서 할머니 빨래를 빨아주는 거예요. 밥도 지어주고. 예. 할머니가 혼자 못하니까. 예. 근데 저희 오빠가 말한 얘기는 그러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봤냐고 물어보면 난 이거라고 얘기한다. 아, 그 광경. 그 광경. 점령군이 할머니 점령지에 예. 남아있는 할머니의 빨래를 빨아주는 거, 그리고 예. 먹을 뜨거운 물을 해서 만들어주는 거, 예. 그런 것들이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지 않았는가. 휴머니스트. 그렇죠. 이곳은. 그렇게 생각 못하죠. 그런 실화들이 있었잖아요. 실제로. 그렇죠. 그게 소설에 나오는 예. 거잖아요. 아, 그러니까 영화 피아니스트도 보면 이렇게 그렇지. 피아노 잘 치니까 살려주기도 했지만 맞아요. 그런 비슷한. 네. 와, 근데 젠텔 열사 이야기만 해도 특집으로 몇 번 해야 되죠. 네. 네.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전태일 열사님 어머님, 우리 이소선 어머님, 어떻게 어머님 너무 그리워요. 저도 그리워요.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예. 지금. 제가 순간순간, 예. 근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제가 국회 와서 막 바쁘다가, 엄마 생각나가지고. 차를 타고 가다가,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아. 그걸 갑자기 제가 전화를 예. 이렇게 돌릴 때도 있어요. 네, 진짜. 아이고. 그래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생각을 제가 못하고, 지금도 예. 옆에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예. 하면은 제가 진짜 정말 저희 어머니가 예. 우리 자식들을 길렀을 때 예. 저희를 정말 사랑으로 길렀거든요. 예. 그 각박하고 어려운 예, 상황 중에서 그러니까요. 막 피곤하고 엄마들 막 그러면 요즘에 보면 막 야단치고 막 짜증을 애들한테 내잖아요. 예. 저희 어머니는 절대 안 그러고 예. 지금 비교해 보니까 그때는 엄마들은 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저는. 예. 근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우리한테 칭찬도 많이 해주고 물론 야단도 많이 치지만은 예. 칭찬해주고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게 저는 그래요. 저희 어머니 생각하면은 예. 어머니의 칭찬 그게 나에게 용기가 됐고 나의 예. 자신감이 돼서 내가 아무것도 없는 그 13살 시다에서부터 예. 지금 영국까지 가서 공부하고 예. 이렇게 한 게 참 우리 어머니가 그런 역할을 참 했다. 나를 좋은 학교에 정규 학교에 한 번도 보낸 적이 별로 없어요. 예. 갔다가는 또 이사 가면 또 그만두게 되고 등록금 못 그러니까요. 내서 쫓겨나고 이랬는데 그러면 그러는 과정 속에서 어머니가 저에게 칭찬하고 사랑해주고 항상 순호가 예. 사랑한다. 예. 너는 뭐든지 다 잘하잖아. 예. 나는 너를 믿어. 그런 게 진정한 교육이었고 예.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일까지 하게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정말 되죠. 우리 어머님 그 집회장에서 너무 따뜻하게 말씀하신 것도 기억나지만 우리 전태일 여사 돌아가셨을 때 그 영정 가슴에 품고 통곡하시던 그 한복 그래요. 저고리 한복 입고 그리고 그 모습부터. 저희 어머니가 마지막 소원은 예. 모든 노동자가 하나가 되라. 예. 그리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통합하고 예, 하나가 예. 돼서 하면은 3일만 하나가 돼서 하게 되면은 노동자가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거다. 예, 그런 말씀 많이 하셨었죠. 예. 예. 좀 쓴소리도 조금 하시기도 많이 하고. 하셨죠. 예. 많이 하셨죠. 정말 전태일 열사 그리고 우리 어머님 이소선 어머님만 생각해도 눈물이 나네요. 근데 의원님께서 두 분 목까지 지금 엄청 그다음에 저기 남매가 더 계시죠. 전태삼 선생님이 네, 잠깐만 작은 오빠. 작은 오빠죠. 네, 네. 요즘에도 거리에서 근데 자주 뵙는 건 좋은데 자꾸 연행되셔갖고 엄청 제가 걱정이에요. 글쎄 말이에요. 예. 자꾸 연행되고 다치고 그러니까 매 맞고 막. 되게 열심히 하시고 또 의분이 넘치시니까 막 우리나라 경찰들 납포가니까 앞에 계시다가 자꾸 글쎄 말이에요. 좀 연행되시더라고요. 그렇게 좀 하지 말고 좀 저기 하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벌써 우리 작은 오라버니도 연세가 이제 60대 초반인가 그쵸, 되셨잖아요. 그쵸. 예. 그 동생으로서 지금 참- 작은 오빠가 이제 62살. 예. 62살이 더 됐구나. 64살이네, 4살. 아 그래요? 응. 근데 아무튼 선생님도 젊어 보이셔가지고 의분이 넘치시고 현장에서 뵈면 동안이죠. 예. 그래갖고 뭐 정신없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 참
동생으로서는 엄청 안쓰럽고 마음이 걱정이 아프죠. 되고 네. 예. 우리 느티나 마르서님께서 지금도 작은 제조업체는 출근 시간만 있고 퇴근 시간 없어요. 시간의 근로성도 없고 퇴진급도 없고요. 이게 지금 우리 시대 전태 일들인데 이런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겠죠 지금. 그럼요. 예. 수만만 명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 그러고 있죠. 1600만 임금 노동자 중에서 예를 들면 절반 가까이 또는 절반 넘게 비정규직이라면 그 중에 한 800만 안팎이 지금도 이런 상황일 텐데요. 그럼요. 어쩔까요?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글쎄요. 그래서 이제 예. 소상공인 그 지원법이나 이런 것도 만들고 소상공인 이 정책연구소에서 좀 관심을 제가 가지면서 이분들이 그 비조직화돼 있고 사각지대에 있는 예.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정말 민주당이 좀 정책적으로 만들어내고 정책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세상을 좀 그 어두운 곳을 좀 예. 밝혀서 바꿔내는 이런 일을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해야죠, 뭐. 그러니까 좀 더 낮은 것으로 좀 더 민초들 곁으로 의원님은 확실한데 약간 이제 자연스럽게 걱정이 되는데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그런 기조가 확실하냐. 약간 오히려 민주당은 그 약간 무기력한 면이 있었는데 그래도 민주당 을지로위원회라든지 초선 의원님들 굉장히 열심히 발로 뛰셨잖아요. 저희 여기 우리 이 스튜디오에도 국민TV에도 지금까지 은수미 의원님, 우원식 의원님, 정청래 의원님 세 분 오셨었는데, 장한 의원이니까 네 분 오신 적 있었는데, 이슈 있을 때마다, 그때마다 그 네 분에 대해서는 다 막 댓글 엄청 오는 의원님한테도 많은 응원 보내주신 것처럼. 근데 그렇게 이제 좋은 분들이 있단 말이죠. 우리 의원님도. 근데 이상하게 민당으로 생각하면 좀 답답했어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들이 네, 지적도 하고. 네, 근데 네. 새정치민주연합은 조금 더 걱정을 하는 목소리가 있어요. 그래요? 어떨까요? 이런 이제 뭐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에. 예. 새정치민주연합을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새정치를 예. 새정치답게 해야죠. 예. 새정치는 우리 사회에서 새정치는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득권도 좀 내려놓고 예. 더 밑으로 내려가서 우리가 그동안에 가까이에서 돌보지 못한 정말 민생으로 가고 어제 안철수 의원께서 그러더라고요. 예. 정치는 블루 옥션이다. 예. 그래서 정치의 바다로 가겠다라고 얘기를 그게 이제 국민의 바다, 국민 속으로 들어가겠다라는 예. 얘기를 했는데 예. 저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이제는 다른 데 가서 제가 예. 노동이 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예. 답은 현장에 있다. 그게 예. 저의 모토인데 정말 그런 데 가면은 그 안에서 답이 다 나오고 예.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법을 만들어야 될 것인지도 나오고 예. 그 정치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사람들 속에서 그 정치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국민의 바다로 들어가겠다 했으니까 예. 그렇게 들어가서 그러니까 하게 되면은 예, 어제 그리고 민생제일주의를 선언하셨어요. 그렇죠. 굉장히 민생제일주의. 예.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여러 이제 안팎의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또 기대와 희망도 교차하고 또 좌우의 비판이 다 공존할 텐데 어쨌든 민생운동, 민생희망운동을 해온 우리 주요 민생단체로서는 민생제일주의를 표방하고 또 을지로위원회를 확대 강화하겠다. 뭐 약간 논란이 있는 걸 알지만 어쨌든 힘을 실어주겠다. 뭐 이런 건 굉장히 반갑단 말이죠.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가 했던 거대로 정말 민중과 함께하는 민생 문제는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같이 해야죠. 그러니까요. 그게 저는 새정치의 요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네. 더 낮은 것으로 더 민초들에게. 네. 근데 우리 아마 청취자들께서도 우리 국민TV 이제 조합원들 굉장히 진취적이시고 또 청취자들 굉장히 이제 열성적이셔서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해서 마음에 드시면 될 것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을 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안철수 의원님 여러 번 뵀거든요, 의원님. 근데 보니까 을들의 문제에 대해 굉장히 관심이 많으셨어요. 다행히. 정말 귀담아 들어주셨고. 근데 뭐 다른 면에서는 어떤지는 저가 감히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런 면에서 저도 만약에 정말 민생 문제에 대해서 우리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 비정규 문제, 우리 중소상공인 문제, 소공인 문제. 그다음에 대부분 민초들이 집에 가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비 시달리잖아요. 그렇죠. 가계부채하고 이자 폭리 시달린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특히 또 이제 집 없는 서민들은 전월세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완전히 올인한다면 저는 지방선거 때부터 좋은 그럼요. 국민들 반응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그런 생각하거든요. 거에 대해서 올인하고 예. 또 저는 그래요. 그런 거를 올인하면서 우리 사회가 균형 잡힌 사회가 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정책적으로 어느 한 곳에 기울지 말고, 그러니까 기업이 있으면은 기업에는 직원이 있어야, 노동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그 균형 있게 정책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현장으로만 들어간다 하면은 저는 얼마든지 거기서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그러니까요. 그것만이 우리가 앞으로 이제 새 정치를 할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열린다고 봅니다. 2014년판, 2015년판 분하르도 뭐 이런 것들이 사실 여의도에서부터 새정치민주연합에서부터 광범위하게 시작돼가지고 완전히 정치의 속살을 바꾸는 거. 네. 그 우리가 딱 정치하면 떠오르는 부자, 뭐 저기 50대, 60대 보수적인 남성들이 주도하고 오른손잡이 주로는 기장애인, 그 다음에 뭐 돈 많은 사람들, 또 보면 대체적으로는 대외 관계에 있어서는 친일이나 친미 뭐 이런 것들 이미지가 그렇죠,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오로지 민초들과 함께 그리고 오로지 평화롭게 네, 뭐 이런 것들로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치가 그렇게 바뀌고 저는 또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우리는 다른 나라에서 갖고 있지 않는 대기업 중에서도 재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됐잖아요. 그건 그렇죠. 세계에서 없는 거잖아요. 독특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재벌들이 우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재벌로 바꿔가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그분들이 좀 이렇게 우리가 그 사람들을 무조건 뭐 막 그분들이 나쁘다 타도하자 이런 거가 지금 그런 것도 저기지만은 그건 해결이 안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은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그 재벌이 될 수 있을까? 그거는 상생을 통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상생이라는 거를 우리가 더 이제 앞으로 해야 되고 그런 것 속에서 재벌들이 내가 좀 이렇게 하니까 사회적으로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그리고 세계적으로 없는 재벌이 그러한 그 새로운 모델을 좀 만들어낸다 하면은 그런 걸 통해서 상생이 되고 이런 민초들의 삶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마침 영국에서 이제 공부하셨잖아요. 네, 영국이 이제 만드는 브리테니크 백과사전 유명한데 거기 보면 재벌이 등록돼 있다면서요. 재벌이란 말. 재벌. 민중이란 말도 이렇게 등록돼 있다. 영어로 체이블이라고 그러고 민중은 신학으로 등록이 민중신학으로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벌의 온갖 독점과 폭력에 맞선 또 어떤 민중이나 민중신학의 가치가 동시에 인정된 그렇죠. 재벌은 부정적인 것으로 민중신학은 굉장히 그래서 이게 것으로. 만들어진 게 70년대거든요. 60, 70년대에 재벌이 만들어졌고 70년대에 그리고 이제 거기서 민중신학이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건 동시대 같은. 그러니까 참 영국이랑 또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없는 이런 것들을 우리나라가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뭐 박근혜 정부에서 고생하면서 지금 오늘 뭐 비판도 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나 국민들 보면 대단하잖아요. 그럼요, 대단하죠. 아주 역동적이고 정말 너무 일을 많이 해서 문제인데 일 많이 하셔서 식구들 챙기고 나라 경제 챙겼고 그러면서도 또 큰 데모 있으면 빠짐없이 나와가지고 이만큼 만들었는데 근데 지금도 매주 토요일마다 촛불 집회 하시는 거 아시죠? 이길 때까지 끝까지 정말 저는 그분들 존경스럽거든요.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또 이제 그 우리 어르신들 그 기초연금 20만 원 그거를 지금 약속을 지금 깨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가 깼는데 근데 그거를 우리 그 어르신들은 또 나라 걱정하시면서 돈이 없는데 어떡하냐. 우리가 조금 받아야지. 정말 그런 어르신들 정말 너무나 희생 정신이 커도 나라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그동안 엄청나게 고생하셨고 약속 잘 지키는 박근혜 씨가 반드시 주겠다고 했으면 달라고 요구하셔도 되는데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아니 가끔 원래 의원님 외국에서는 씨는 존댓말이잖아요. 미세스. 그냥 이름도 막 부르시죠. 뭐 때로는 뭐 이름도 부르죠. 얼마 전에 미국도 보니까 오바마 대통령하고 그 영화 배우가 막 그 TV에서 막 살벌하게 막 토론하던데 거의 반말. 그 사람들은 그냥 뭐 프레지던트 오바마가 아니라 그냥 미스터 오바마. 미스터 오바마 하면서 당신이 흑인 마지막 대통령이 될 거라고 풍자하니까 당신은 대통령 인터뷰는 마지막 사람이 될 거예요. 당신이 이번이 대통령과 인터뷰 마지막일 거예요.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도 그 사람 잘 살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하면 막 무슨 국가원수를 못 오겠다고 죽일 것처럼 달려드니.
아니거든요. 우리가 주인이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청와대 원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좁아서 우리 중에 제일 말 잘 듣게 생긴 사람 하나 보냈는데 말 안 듣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때로는 박근혜 대통령을 했다가 또 박근혜 씨라고 됐다가 또 열받으면 박근혜라고 해도 됩니다. 뭐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게 아니잖아요. 대통령 직책으로서의 박근혜 세 글자를 비판하는 거니까. 네, 저도 알겠습니다. 주눅들 필요 없어. 아니, 은유 농담을 하는 소리는. 아니, 얼마 전에 미국에 그 진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 진행자하고 오바마 대통령 둘이 거의 살벌하게 설전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진행자도 안 지더라고요. 대통령도 안 지고. 근데 너무 부럽잖아요. 근데 우리 청와대 기자회견 거 보셨죠? 의원님. 1월 달에. 아유, 기자들 거기서는. 하나도 날카로운 질문 못 하고. 거기서는 거의 정해선 스크린한 질문 외에는 못 합니다. 이번에도 규제개혁 토론회도 완전히 딱 정해놓은 질문하고 답변만 하고 완전히 그걸 그렇게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고 있으니. 아니, 정말 전수롱 의원님이라든지 을지로위원회를 면담해서 이야기를 들으라 해도 듣지도 않고 아유 열받아라. 네네 이쯤 하고 의원님 그러면 저기 계속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이 네. 아무튼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더 노력하시겠다. 일간의 격정이 있는데. 그럼요. 예. 그렇게 갈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예. 가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원님 또 작년 우리 을지로위원회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하셨는데 을지로위원회가 또 그런 역할의 견인차가 되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의원님들 또 지금 당도 바뀌고 그래서 을지로위원회 의원님 좀 뭐 각오가 새롭죠. 뭐 4월 2일 날 결의대회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을지로위원회 활동 의원님 하셨던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제가 을지로위원회에서 활동을 처음서부터 같이 했고요. 예. 그리고 또 그 했던 것들이 이제 여러 가지 뭐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처음에 시작은 전국을 예. 다니면서 했잖아요. 예, 그랬죠. 그렇게 예. 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얼마 전에 하나 해결된 게 홈플러스. 예, 그렇죠. 예. 점오. 예, 점오 계약제. 예. 점오 계약제. 한번 우리 예. 국민TV도 오셨었어요. 예, 예. 8시간 안 주고 7.5시간 주고 7.5 그런답니다. 시간 정말 점오. 나쁜 놈들입니다. 예. 점오. 근데 그렇지만 그건 이제 해결했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요. 해결 나가게 됐고. 예. 이제 그렇게 하면서 조금씩 우리가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조금씩 바꿔나가는 게 이제 을지로에서 하는 일이고. 예. 또 이제 을지로위원회가 사실은 이렇게 사회적으로 갈등이 일어나잖아요. 저는 저가 을지로위원회 활동의 저의 철학은 그거예요. 우리는 국회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게 갈등이 있는 곳에 이 갈등을 좀 해결하자. 예. 갈등을 풀어주는 거. 그래서 양쪽이 전부 다 이렇게 팍 부닥쳐가지고 해결하지 못하는 것들, 이런 것들. 예. 그리고 한쪽이 너무나 을로서의 그 어려움을 당하는데 호소를 못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호소를 받아주면서 예. 그 갈등을 풀어서 서로 적당하게 상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예.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예. 갖고 하고 있고요. 아무튼 을지로위원회는 정말 대단하고 한국 정치에서 가장 저는 인상적이고 뛰어난 활동을 해왔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강화되고 더 확대돼야 되고 저희 이제 시민사단체들 새정치연합 지도부 계속 밖에서 을지로 활동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된다. 예산이라든지 이것도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예. 거는 우리가 예. 뭐 그거를 좀 이렇게 당내에서 확장을 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거를 모든 국회의원님들이 그 을지로위원회가 딱 그 위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 을지로위원회 을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예. 을의 입장에 서서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그게 또 예. 그 을지로위원회가 너무 비좁다 그러면 을지로위원회 2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뭐 비슷한 활동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름 불러주시는. 예, 그거는 뭐 그런 것 있을 수도 있고 다 우리들이 저도 을이라고 생각해요. 예. 저희도 사실 지금 이것도 언론이죠. 예. 언론인데 언론하고 국회의원 정치는 을과 갑입니다. 우리 국민팀이 안 그러는데 막 제도권 언론 의원들을 막 무섭게 대하죠. 거기에 우리는 을이기 때문에 저희도 어쩔 때는 을이 되고 어쩔 때는 갑이 되는 거잖아요. 의원님 지금 월세방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확실히 을이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지금도 계속 월세방에 살고 있고 그거를 어쨌든 그러기도 하고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초심을 버리지 말고 초심에서 계속해서 정치 활동을 한다 그러면은 그게 바로 을의 활동이라고 보고 을을 위한 활동이라고 보고 언제든지 을들을 만나고 언제든지 을들과 눈물을 같이 흘리고 또 우리 사회에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게 드러난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이 저는 사회에 더 많다고 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언제든지 현장을 뛰어다니면서 현장 속에서 그들을 만나면서 그들의 목소리를 우리가 그 정치라는 툴을 통해서
정책을 만들고 예. 그것이 바로 이분들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예. 그런 거는 끊임없이 정치가 그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삶이 자연스럽게 정치가 되고 그 정치가 또 자연스럽게 자신이 살아왔던 민초들과 함께하는 그렇죠. 의원님이야말로 아주 대표적인 그런 분이라 생각하는데 그래서 뭐 굉장히 의정활동 한 지금 2년 가까이 돼 가시는데 네. 사람들 많이 만나시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셨고 최근에 뭐 책도 하나 내셨잖아요. 네. 12,000km인가 뭐 책 네. 제목이 뭐죠? 네. 의원님 이제는 6,000km. 그러니까 네. 저번에 내신 책 제목이 뭐 힐링로드. 예, 힐링로드. 예. 전순옥의 예, 힐링로드가 그러니까요. 첫 번째 거는 2,940km고 예. 그 다음에는 이제 3,004km. 예. 그렇게 이제 제가 현장에만 간 거를 그렇게 그렇게 했고요. 다니셨던 거리들을 쭉 어디서 어디까지. 예. 그렇게 그분들의 해서 목소리를 담아 놓으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그 강원랜드 갔을 때 예. 강원랜드도 협력사가 있어요. 예. 그 하청 노동자들이 예. 그 노동자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하는데 거기에 노동자 여성 한 분이 예. 이제 병원을 갔다 왔어요. 예. 근데 이분이 그러더래요. 의사가 아주머니는 담배를 끊으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니 저는 담배를 피운 적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알고 보니까 이분이 그 강원랜드 오락실 안에 예. 카지노 카지노 안에. 흡연실이 있어요. 예. 근데 아, 거기에서 거기 청소를 청소하시는 하시는 거구나. 30분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청소를 예. 하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그러면 한 번만 거기를 같이 가주겠습니까? 해서 예. 같이 갔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카지노 안에 들어가서 거쳐서 이제 거기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을 딱 여는데 그냥 그 예. 뿌연 연기가 팍 나오면서 제가 숨을 못 쓰겠더라고요. 예. 근데 돈을 잃으니까 얼마나 이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그분들이 전부 스트레스를 예. 담배로 다 품어내는 그러게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그 조그만 공간에 한 뭐 10몇 평 되는데 사람들이 쭉 서 있는데 막 예. 꽈뚝 차서 담배를 막 뿜어내는 예. 거예요. 거기를 너무 담배를 많이 피우니까 이 아주머니들이 30분에 한 번씩 들어 재떨이를 털어야 되는 거예요. 아. 그거를 오래 하다 보니 이 폐가- 폐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큰일 났네. 그러는데 진짜. 이분은 또 그 탄강에서 일하시던 오빠가 탄강에서 일을 했고 그 동생이더라고요. 예. 그래서 오빠는 진폐증 환자로 예. 고생을 했거나 돌아가셨고. 아. 근데 이제 동생은 카지노 안에 흡연실을 청소하다가 폐병이 들 너무 지경에 슬프네요. 놓여 그러니까 있는. 폐광 광산 노동자들로 를 먹고 위한, 살았던 노동자들과 광산촌이 폐광이 되니까 망해서 예. 참 이제 그걸로 사실은 생겨서는 안 되는데 카지노를 생기게 그거를 됐고 만들어서 이제 예, 이분들의 겨우 거를 하게 된 다른 거죠. 사람들이 카지노 와가지고 막 망하는데 어쨌든 지역에서 조금 먹고 사는 사람이 생겼는데 그 일을 또 하시다가 결국은 또 또 진폐증 이제 비슷한 폐에 문제가 좀 예, 생긴 거죠. 동생은 폐에 그래서 문제가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작년에 국정감사하면서 그거를 대변할 수 예. 있는 노동조합에 협력해서 노동조합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조합 위원장님을 국정감사에 오셨어요. 예. 그래서 그 사실들을 좀 얘기해서 강원랜드 사장님도 오셔서 좀 듣게 했죠. 예.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의원님께서 네. 그런 아주 정말 심지어는 우리 으라차차에도 소개가 안 될 정도로 더 비참하고 정말 아무도 모르는 더 현장을 비- 구석구 다니시면서 더 비참한 힐링노드 일이에요. 책도 내시고 그걸 이제 계속 온 투쓰리로 계속 내시는 계획인 거예요. 올해도 지금 다니시면서. 다니고 있기 때문에. 예. 의원님 저기 노란 봉투 프로젝트에도 동참하셨던데요. 네네. 그러니까 그 바쁜 와중에 그거는- 우리 이효리 가수님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그건 너무 좋죠. 맞아요. 네. 47,000원. 야. 근데 그거는 예. 제가 저희 어머니가 있었다면은 쌍용이나 그 손배 문제에 예, 대해서 너무 손배 가압류 문제. 너무 가슴 아파하셨기 제일 때문에 먼저 달려가셨을 제가 것 그 같아요. 법안도 예.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 저희 어머니가 계셨으면 당장 쌈짓 예. 돈에서 어떻게든지 예. 꺼내서 순호가 너 빨리 이 돈을 돈 더 갖다가 내라. 예. 노란 봉투 보내라 이렇게 하시는 목소리가 예. 막 들리는 거야. 예,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의원님이 그 노동조합의 활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할 수 없게 만드는 법안을 내셨어요. 근데 이게 지금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법입니다. 그다음에 노동자들이 합법 파업의 업무방해죄를 함부로 적용하지 못하는 이런 법들을 내셨는데 네. 의원님이 그 법을 내셔갖고 저희가 이제 꼭 통과시키려는데 통과 안 되고 있는 법 중에 하나죠.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일단은 입법은 입법대로 하시고 47,000원도 보내시고 또 아무튼 의원님의 온통 삶은 그런 가난한 노동자, 직장인, 소공인, 소상공인가 했는데 동대문 메이드 인 코리아 플랫폼 구축 토론에 가셨던데 아, 네. 근데 아무튼
동대문 청계천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삶이시죠. 네, 맞습니다. 거기도 자주 가시죠. 예전에 네. 그 무슨 공방도 거기서 하셨었잖아요. 아, 거기서 했죠. 동대문에서. 예. 지금도 그 회사 있어요? 그거 그 사회적 기업 있죠. 그러니까 아시공방 참신나는 옷. 죄송합니다. 아시공방. 참신나는 수다공방. 예, 수다공방. 참신나는 사회적 옷을 기업. 예. 지금 이제 같이 시작했던 노동자들이 예. 다 자기네들이 이제 주인이 돼서 다 글로 제가 넘겨드렸고 예. 지금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 동대문 메딘 코리아 예. 그 플랫폼 구축은 이거는 노동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국에서 생산품을 만들어도 예. 이게 어떤 그 메딘 코리아라는 새로운 가치를 좀 올려서 이게 그 부가가치를 올려야 되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태리나 프랑스나 독일을 가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 자체에서 생산하는 거 메이드 인 이탈리, 메이드 인 프랑스, 예. 메이드 인 저미 이거를 막 입에다 달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가서 쭉 다 만나봤거든요. 외국에서는 주로 노동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예. 그리고 그거를 파는 사람들도 기업인들도. 그런데 우리는 정말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지금 그러한 것들을 많이 생산하는데 예. 중국에서 생산하는 저가와 경쟁 상태에 그냥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동대문이라는 거는 우리가 정말 거기 상가가 3만 개가 있어요. 예. 가게가. 동대문에만요? 동대문에만. 상가가? 3만 9천 개, 딱 말하면. 이거 상가죠? 그러니까 가게. 상공인 다 합쳐서 상인, 공인 다 합쳐가지고. 아니요. 그 상인만 합쳐서. 상인만? 상인들만 가게 주인들이 3만 9천 개가 있어요. 예. 다 이게 소상공인이고 이게 자영업 비슷한 거고. 예. 그리고 이제 만드는 공장들은 그 주변에 뭐 한 또 있고, 예. 만여 개가 있어요. 만여 개. 와. 거기에 5명만 평균 교용돼 있다 그래도 몇만 명이죠. 동대문이 진짜 어마어마한 동네네요. 어마어마한 그렇죠? 곳이죠. 근데 여기가 완전히 저가 시장으로서 예. 그렇지만 세계적으로 동대문이라는 거를 연구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역사도 있고 스토리도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스토리와 역사 이런 것들을 예. 담아서 한국에서 만든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이제 좀 가치를 향상시키고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브랜드를 만들어야 되겠다. 예. 그래야지만이 지금도 13시간, 14시간 일하고 있거든요. 공장 예. 노동자들이. 예. 그것도 지하방에서. 그리고 지금도. 차고에서. 예. 이런 데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내야지만이 그 공장 현장도 노동자들의 삶도 바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이거를 하고 있고요. 그 동대문에만 있는 한 5만여 명의 그 노동자들까지 5만여 명이 아니라 전부 거기에 뭐 다 관련되는 30만 명 된다고 봐요. 바로 우리 소중한 우리 국민들의 그 피눈물 나게 일하는 것도 개선해야 되지만은 그들이 만든 생산물이 세계적으로도 뻗어나갈 수 있게.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 플랫폼을 만든다. 한류가 이제 굉장히 이게 활성화되면서 그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드는 메이드 인 코리아 공산품들 그리고 의류에서부터 패션 아이템 모든 것들이 좀 이제 그 한류를 좋아하는 이 주변 국가들 사람들이 와서 사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오늘 의원님 말씀 정확 보면 우리 지금으로서는 우리 영원한 가치가 이제 노동인권 보장인데 이게 엉망이 나라니까 하지만 노동인권 보장으로 다 해결되지 않는 사회경제적 발전이나 어떤 선순환 그렇죠. 구축 또는 상생의 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데까지 의원님 문제의식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대안까지 같이 추구한다는 그렇죠. 느낌이 들거든요. 이 대안을 같이 하면서 이 조금만 공장들은 이제 협동조합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지금 공장들이. 혼자 조그만 공장들이 뭔가를 제대로 제품을 만들 수 없어요. 그래서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협업화를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지금 창신동에도 협동조합 만들어서 처음에 30개 공장이 만들었는데 지금 한 300개 공장이 300개가 협동조합으로 지금 됐고요. 아, 그럼 동대문이 지금 우리 한국 경제의 새로운 모델 같은 거, 대안 그렇죠. 모델 같은 게 대안 지금 모델로. 그리고 동대문을 국가 브랜드로 지금 만들어요. 동대문. 이렇게. 그래서 뭐 이스트 게이트 뭐 이렇게 하라. 어제 토론회에서 이런 얘기도 막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거는 우리가 이제 동양이잖아요. 그러면은 모든 거는 이스트 게이트를 통한다. 그런 의미까지 있네요. 그런 얘기를 어제 이제 토론자들이 막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노동자들이 지금 그 삶의 현장이나 노동의 이런 모든 가치를 좀 사회적으로 바꿔내자는 거죠. 너무 그러니까 노동인권을 넘어서 대안인 거죠. 대안까지. 그래서 사회 경제 공동체를 동대문에서 만들어내야 된다. 지금부터 의원님께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어쨌든 새정치민주연합 어저께
공식 창당한 거죠. 이제 민주당 이름 안 쓰는 거죠, 의원님 이제. 이제 민주당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끝났습니다. 그렇죠. 어제 제가 마지막으로 메이드 인 코리아 이거 플랫폼 구축이 민주당의 이름으로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아침 10시에. 그럼 오늘부터는 새정치민주연합 전순 의원이고. 그렇죠. 근데 아무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사람들이 관심도 많고 희망도 있고 또 걱정도 있는데 어쨌든 의원님과 같은 분들이 계속 그런 민생정치, 민초정치 하려고 해도 당의 체질이나 지도부가 그렇게 확대해야 될 텐데 그런 측면에서는 의원님께서 뭐 김한길 대표, 안철수 대표가 공동대표를 하는 건가요? 이제 1년 동안? 네, 그렇죠. 그분들이 좀 어떻게 전폭적인 힘을 실게 어떻게 해야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뭐 김한길 대표 체제에서 민주정책 그 연구원 안에 부설로 소상공인 정책연구소를 만들도록 했고 거기에 실버 정책연구소도 만들고 실버 정책연구소. 그리고 청년 정책연구소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이제 정책 정당으로 가자라고 했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도 저는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뭐 이게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이게 뭐 잘 될까 안 될까 뭐 당에서 이거를 뭐 어떻게 그 협조를 할까 안 할까 저는 그런 걱정은 안 합니다. 더 잘할 수 있도록.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다. 네. 그러니까 일각에서 새정치민주연합에 보내는 우려는 좀 기우일 수 있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항상 저는 항상 모든 게 긍정적이에요.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은 거기에서 또 우리가 이 문제를 또 이렇게 바꿔가자. 저는 항상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어서 이게 뭐 어렵게 돼 있을 수도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상황이 나빠졌을 수도 있고 뭐 염려하는 것도 있는데 우리가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으면 거기에 맞게 또 나는 이렇게 만들어 가겠다. 내가 그거를 얼마나 의지를 우리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하겠느냐에 따라서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의원님 아무튼 뭐 의원님도 그렇고 새정치민주연합 정말 평범한 국민들을 위한 사실 위할 것도 없죠. 본인들이 평범한 국민들의 구성원으로서 같이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도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그 창당식에 초청되어 온 분들 중에 70년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여성 노동자들도 초청이 됐었습니다. 그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네, 그분들도 초청이 돼서 이렇게 초청 인사로서 그 자리에 같이 나왔고요. 여러 각계각층의 사회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민주화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우리나라 경제활동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분들을 다 이렇게 초청을 하셨더라고요. 네, 좋습니다. 아무튼 의원님에 대한 응원과 기대는 우리 청취자들 굉장히 많이 보내주셨어요.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들과 국민들에게 의원님 앞으로 어떤 또 정치를 하실 것인지 포부라든지 뭐 당부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두서없이 많이 했는데 또 많은 애청자님들께서 좋은 말씀 보내주시고 격려의 말씀 올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초심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전태일 동생으로서 정말 이소선 어머니의 딸로서 그리고 정말 민생과 함께하는 민초와 이 사회에서 가장 사각지대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곁에서 저는 정치를 끝까지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와, 의원님께서 참 지난한 세월이 참 고통스러웠는데 그래도 웃으시면서 특히 전태일 여사의 동생으로 말씀하실 때 그리움과 긍지가 동시에 눈동자에서 네. 그래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전순옥 의원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을들의 당사자들이 항상 나오지만은 중간중간에 을들의 당사자 함께 해주는 을 국회의원들이 또 이렇게 해주시니까 덜 지루하기도 하고 더 또 우리도 의원님들에 대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지금 막 오시겠다는 분들 엄청 있어요. 해직 기자 이용마 기자님도 오신다 그러고 그 민간인 사찰했다고 고생한 장진수 주무관님도 오신다 그러고 아무튼간 교통 정리해가지고 다 줄 서 있으라 그랬습니다. 앞으로 정치자들 위해서 저도 열심히 섭외하고 있습니다. 뭐 진행상의 미숙한 점은 늘 너그러이 봐주시고요. 자, 오늘 의원님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박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